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은이라고 하고요. 역사를 전공하지만 특히 역사 속에서도 이제 경제사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저희 이제 현대를 포함한 재벌과 그다음에 이제 국가 관계, 특히 이제 금융 이 외자 도입과 이제 금융 그 국내 이제 내자 문제, 이제 은행 금융기관 진출이나 등등을 이제 처음으로 박사 논문을 썼었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시기를 불문하고 한국 현대사의 경제사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대에 간 지는 한 3년 됐고요. 순천대 가서는 오히려 이제 이 지역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사 쪽으로도 요즘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전에 저희 포니정 재단에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예전부터 요 판매 쪽 그 시장 개척 쪽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었는데 관련해 갖고 좀 연구를 그래도 진척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관련한 이야기들을 오늘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거대한 시장을 개척했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었죠. 물론 지금의 이제 그 HDC와는 조금 다른 측면, 그러니까 다른 갈래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1968년 말부터 코티나, 그러니까 포드와의 제휴하에 이제 코티나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생산했었던 이 국내 코티나의 판매량이 한 1968년 말부터 시작하니까요. 한 500대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9년이 되면은 한 5천여 대로 늘어나죠. 근데 지금 2024년 기준 국내 시장만 이제 기아 빼고 현대자동차만 한 70만 대 정도로 이 간극이 있습니다. 수출은 훨씬 더 가시적입니다. 처음 그 포니가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수출을 할 때 처음에 해외 수출이 한 6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현대자동차의 해외 수출 시장은 343만 대를 넘어서고 있죠. 과연 그 사이에 국내 시장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해외 시장은 어떻게 개척해 나갔고 어떤 전략 속에서 이것들을 일구어 나갔을까라는 질문 속에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본의 도입과 그것들의 활용 관련해서 그 이전까지는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아무리 자본을 도입하고 공장을 만들고 기술을 도입해도 결국 회사의 생명은 그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팔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팔았을까, 그리고 실제 또 어떻게 그 판매량이 늘어나는가와 관련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특히 이제 승용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대차 중에서도 승용차로 한정을 한다면 내구 소비재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람들과 가깝고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제가 이제 차를 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주변의 시선과 그리고 이 돌아가는 여러 유행들까지도 감안한 이 선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홍보, 판매 전략, AS,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해외 시장까지 나아가려면 수많은 요소들이 신경 쓰여져야 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현대자동차가 이 코티나를 시작할 때 포드와의 제휴 속에 사실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신진 자동차, 도요타와 같이 손을 잡고 이미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코로나라는 자동차로 이미 시장을 독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 그리고 쫓아가야 하는 이 마음 급한 도전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은 사실 60년대 후반 처음 자동차를 시작하는 한국 회사의 입장에서 사실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미 아시아에서는 한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해외 진출을 늘려가면서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요 사이를 뚫고 들어갔는가? 근데 요게 또 이러한 전략들이 고정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시기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두 번째 던질 수 있는 문제는 왜 변화했는가 혹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가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는 사실 요 판매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연구를 하는데 조금 더 재밌는 제 스스로가 좀 열의가 났었던 것도 같아요. 대다수는 이 현대자동차 사사에서 이미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척이 됐고, 특히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 미국이나 일본 자동차 회사와는 다른, 그리고 뭐 저희 대우나 예전에 있었던 기아랑도 다른 현대자동차만의 판매 특징으로 특히 국내 시장에 한정할 때에는 이 본사 직영 체제가 한 1997년도까지도 갑니다. 약간 다른 자동차 회사, 다른 자동차 시장하고는 좀 특이할 수 있는 요 본사 직영사 판매 체계가 왜 설립이 됐느냐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경영 경제사 이제 자동차 중심의 이 연구들에서 좀 이제 논의들이 됐을 뿐, 실제 이제 사실은 근데 뭐 정리해야 된 것처럼 결국은 뭐 시장이 작고 뭐 판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등등으로 좀 단순화해서 봤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 판매 시스템이 정착이 됐는지도 물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 선발주자인 신진을 또 어떻게 따라잡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해외 수출을 어떻게 성공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연구적으로 많은 공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채워나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시장 판매 실적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포드와의 제휴 속에, 그러니까 포드가 일단 모든 조립 부품을 1년 단위로 해외에서 보내줍니다. 영국 포드였는데 이제 그것들을 처음에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완벽하게 조립하는 KD 방식이라고 하죠. 그 방식으로 코티나 제조 그리고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68년에 이제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판매를 이제 500대 정도로 시범적으로 판매를 하고 1969년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쭉쭉쭉쭉 늘어나다가 저희 고유 모델 포니가 1976년부터 또 생산이 되는 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근데 특이한 지점들이 있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69년도까지 굉장히 잘 나갔던 것 같은 요 코티나 판매가 70년, 71년, 72년 이렇게 망치를 맞은 것처럼 훅 들어갑니다. 그리고 79년, 80년, 81년 역시 포니의 생산 판매 이후 이제 또 쭉쭉 늘어나던 판매량이 또 79년, 81년 쑥 들어가죠. 요 기점들을 또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 이 판매에 있어서의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건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전체 이 성장 흐름과도 아주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이제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요 80년대에서도 두 번의 급격한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게 70년, 72년 사이에 부실기업 이 문제들이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한번 크게 오고요. 그리고 79년 이제 또 이 70년대의 성장 시스템에 큰 또 위기가 옵니다. 그거는 이제 중동 제2차 오일 쇼크와 함께 맞물려지면서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의 요 판매 부분 역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또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느냐의 문제 역시 요 현대자동차의 판매의 성장과도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일단 국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클을 일단 염두에 두면서 위기 그리고 그 위기의 극복 그리고 그 극복 과정에서의 판매 시스템의 어떤 전략 변화, 시스템의 변화 요것들을 또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티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이때의 판매 전략은 무조건적으로 그 신진, 이미 나와 있는 신진 자동차의 코로나와의 비교 속에서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 이게 앞으로도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지만 현대자동차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실력을 쌓아온 것도 맞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한 운도 작용을 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단순한 실력만이 아닌 또 이 대세, 운도 작용해 줘야 되는데 딱 이 코티나 출시 이후 몇 달 되지 않아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신진 자동차에서 큰 결함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진 자체보다는 신진의 역시나 이 그 기술 제휴 속에서 온갖 부품들을 제공해줬던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브레이크상에 큰 안전적 결함이 있다라는 게 저 68년 말에 요 사고로 크게 전달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코티나는 바로 신진을 겨냥한, 그러니까 신진이 워낙 독점 체제다 보니까 또 신진 자동차 한번 딱 그 신청해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기다리고 온갖 부정 추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진보다 공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신진보다 안전하다. 특히 브레이크 문제에 대한 브레이크 안전을 아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홍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진이 약간 그 지명도에 상처를 입은 속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신진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던 은행 할부, 그러니까 은행을 끼고 거기에 적금 형식으로 돈을 부으면서 할부 판매를 하는 방식들을 이제 마련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죠. 다만 이때의 60년대 후반에 승용차의 중요한 고객들은 대부분 택시 회사 아니면 회사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팽창하는 도로, 이제 이때 60년대 후반에는 본격적으로 고속도로도 만들고 도로가 정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대의 입장에서는 신진보다는 뒤지고 있지만 일단 만드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잘 팔려 나갑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신진을 경량하면서 홍보를 하긴 했지만 사실 홍보 역시도 그렇게까지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왜냐? 자동차 시장에 일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만들자마자 이제 바로 팔려 나가는 그 압도적인, 이 당시로 따지면 압도적인 셀러 마켓의 수혜들을 입으면서 일단 치고 나가게 되죠. 코티나와 관련한 언제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강조하는 요 선전 전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당시 판매 시스템이 조금 재밌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아무리 영업용 택시가 중심이더라도 일단은 많이 팔아야 되는 조직망을 처음으로 갖춰야 하잖아요. 그 가운데 처음에는 이 딱 분류되는 이원화 판매 구조를 완성시킵니다. 즉 시장이 일단 전망이 있고 소비자가 많은, 회사가 많은 곳 서울과 부산에는 현대자동차가 직영 판매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자체가 꽉 잡고 이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외에 각 도별로는 약간 느슨한 체제의 각 지역에 약간 그 잘 나가고 있는 지역 유지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뭔가 운수, 창고 혹은 이렇게 뭐 택시 영업과 관련한 이 주요한 지역 유지들에게 각 도마다 대리점을 하나씩 맡깁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의 특징은 국내의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이 현대자동차만의 직영제라고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완전 이원화 그리고 느슨하게 각 도별로 이
대리점 체제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 대리점 체제도 특수한 게 저희 미국 대리점 시스템은 딜러한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미국 당연히 다들 가보셨겠지만 이 미국에서 차를 사려면 이 딜러한테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 딜러는 정비부터 그리고 뭐 정비 AS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부품 문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딜러들은 자신들이 먼저 이 차를 다 사놓은 재고를 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좀 자율적으로 판매를 운용을 합니다. 근데 요 당시는 정말 말만 그대로 판매를 약간 위탁하는 정도. 그래서 요 지역적으로 현대자동차 한번 나 코티나 한번 사고 싶다 하면은 이들은 그냥 대수만큼 뭐라 그러죠? 뭐 한 대를 팔면은 얼마만큼 이 실적을 주는 약간 그 방식대로 재고도 책임지지 않고 부품 AS도 책임지지 않고 말 그대로 판매만 맡고 나 10대 판매했어 그러면은 본사에서 10대를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10대만큼 그 가운데 이제 퍼센테이지 띄워가지고 이익을 주는 정말 아주 단순한 딜러제, 대리점 체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커미션 제죠. 왜 그랬을까를 일단 모든 과거의 현상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왜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제 막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한 이 판매자들은 지역 내에 좀 이 힘을 갖고 있는 택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유지들을 위해서 일단 그쪽만 먼저 이 고객으로 유치하면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60년대 후반에는 지역 자체에서도 뭐 재고를 부담하고 뭐 AS를 갖추고 판매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자본력을 갖춘 업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셀러스 마켓. 그냥 내보내면 팔리는 압도적인 이 그러니까 수요 이 시장이 팽창한 속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판매 시스템을 고민하거나 뭐 잘 짜여져 놓을 필요가 없었던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죠. 하지만 곧 현대자동차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자연적 조건이 따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공장을 이제 막 만들었는데도 이 뭐라 그럴까요? 물 관리가 잘 안 됐다고 할까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공장이 1.5m 이 침수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막 루머가 돌죠. 현대가 물에 젖은 자동차를 판다. 그리고 이 영국 포드에서 코티나 부품을 이제 가져다가 급하게 조립을 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이 영국 도로와 아직 잘 정비되지 않은 한국 도로의 사정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S 이 시스템 그리고 AS의 정비 기술이 아직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 고장나는 차들이 허다하게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갖고 뭐 섰다 하면 코티나 고치나 코피나 골치나 뭐 이런 식의 코티나에 대한 이 막 루머들 비하하는 용어들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한참 잘 나가던 이 판매가 70년, 71년을 들어서 곤두박질을 칩니다. 아까 한국 경제의 위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60년대에 일단 막 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일단 외자를 막 끌어오죠. 그 속에서 공장들을 기업들을 막 만드는 속에서 이 60년대 후반부터 이 외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하게 되고요. 그 또 가장 주요한 이 현대차의 고객이었던 영업용 택시 운수 회사들 역시도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 아까 대리점 체제에서 일단 많이 팔면은 저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할부금 제도에 따라서 일단 막 차들을 밀어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 할부금들이 다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할부금 연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60년대 후반 70년대에 그 현대자동차의 자본금 규모가 8억 정도였는데 73년도 기준으로 자본금의 5배의 할부금 연체가 쌓이게 돼요. 이 것들이 그래갖고 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신생 현대자동차한테 아주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 제가 써놨지만 69년이 이제 막 한참 생산을 하면서 막 50% 이상까지 가동률을 올렸던 회사가 70년 27.3%, 가동률 71년 22.2%. 그리고 저 연체를 갚기 위한 급박한 회사 재정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써놨는데 왜 이렇게 할부 연체가 많았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그 KD 방식 조립 부품 1년 단위로 받아다가 조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1년 단위로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게 아닌 이 부품을 받아갖고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품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 놓습니다. 그럼 조립하죠? 그것들이 또 재고가 되죠? 재고가 쌓이기 전에 할부금 제도 이용해서 일단은 막 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일단 팔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부금 연체된 것들을 회수해야 된다. 다 그쪽으로 현대자동차 인원들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공장 인력은 감축하는 대신 판매 쪽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들 연체금 회수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이 한국 경제 전체적인 문제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혹시 아실 것 같은데 72년 83 조치,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고 현대그룹 전체, 이 당시에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갓 생겨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자체의 지원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현대그룹 자체도 저 외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또 국내의 각종 이 빚들을 많이 갚지 못하고 하는 속에 현대뿐만 아닌 모든 그 당시 기업들이 이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1972년 83 조치라고 불리우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것들을 일정하게 딱 중단시켜주는 3년, 5년 뒤부터 다시 갚는 것으로 하는 이 속에서 이제 그 당시 이 얘기 듣고 현대자동차 및 현대그룹에서 이제 만세를 불렀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요 구조적인 어떤 혜택 그리고 그 속에 압도적인 이들이 이제 그 할부금 연체를 회수하기 시작하고 판매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판매를 그냥 맡겨두면 안 되겠구나. 판매를 오히려 우리가 본사 쪽에서 장악하고 이것들이 연체가 쌓이지 않게끔, 그리고 판매 자체를 좀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위기를 겪으면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요 인식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그냥 이분화한 구조 속의 지방은 그냥 이 지역 유지들한테 맡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이 직영화 시켜 나가고, 직영화 속에서 영업소, 출장소, 요 거미줄 같은 이 직영 판매 체제들을 이때부터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불황이 닥치자 그 맡겨놨던 대리점 영역력으로는 수요도 창출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부실 채권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책임 있게 이것들을 판매하고 또 판매한 이후에 그 할부금 제도를 관리하는 이 직영 판매 체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속에서 이 체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이 체제들이 만들어질 때 총 책임자는 또 지역 연고가 있는 대구의 이제 총 그 직판이면은 대구 출신의 현대자동차 이사들이 내려가고, 전북이면은 그쪽 연고자들을 중심으로 이 판매 체계들을 일관화 시켜 나가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때부터 물론 69년도부터 영업사원을 뽑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몇십 명 단위로 뽑았던 것들을 몇백 명 단위로 뽑기 시작하고, 또 이 포드식 이 영업 방식이라고 하는 방문 판매,
라고 하는 방식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업계 1위였던 신진은 그냥 앉아서 판매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 판매업소 차리고. 근데 이때 현대자동차는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뛰는 세일즈맨들, 이렇게 가면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혹은 가정집 방문해서 이 영업용 세일즈맨들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들이 다른 회사들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방문 판매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이 붐을 이루게 한 거는 자동차 판매다라고 요 판매 시장 부분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되죠. 물론 그 전에 화장품, 그리고 이렇게 브리테니커 책과 화장품 정도는 요 방문 판매가 있었는데, 이제 거대한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자동차 부문까지도 요 방문 판매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판매 시스템들이 직영 체제의 양상으로 쭉쭉 정비되기 시작하죠. 82년도를 보면은 전국 14개 사업소, 11개 영업소, 24개 출장소, 여기까지는 현대자동차 자체가 판매 시스템을 아예 이렇게 장악하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2년도까지는 아직 개인업자들 혹은 지역의 유력자들한테 맡기는 5개의 대리점이 또 존재는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83년, 4년도가 되면 저 대리점 체제도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저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저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국내 시장 석권에는 고유 모델 포니 생산이 역시 판매만으로는 안 되죠. 이 생산 그리고 그 기술과 관련한 사실은 근원적인 혁신이 있을 때 판매망도 본격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포니가 76년도부터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신진에 뒤지고 있었던 현대자동차가 신진을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업계 넘버원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홍보는 이전까지는 신진을 의식하면서 했었던 홍보와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포니 자체만을 이제 바로 이 단독으로 조명하면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었죠. 그래갖고 가격, 이렇게 포니만의 특징 그리고 포니만의 이 장점들, 이제 한국의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그리고 76년도부터 한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포니의 수출이 6대, 10대, 10몇 대 단위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세계의 차입니다 라는 이 방식의 홍보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아까의 그 70년대 초의 경제 위기를 일단은 극복한 한국 경제가 이제 70년대 중후반부터 또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와 맞물리면서 포니가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신진이 독식하고 있었던 자동차 시장과는 다른 현대자동차 포니의 독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포니만의 특징들을 강조하는 광고들이 실립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이 당시 포니에 대해서 다 좋아. 하지만 이 차 뒤가 약간 그 수탉에서 이 깃털 빠진 꽁지 같아. 혹은 너무 좀 우리 지금 한국의 분위기랑 안 맞아 라고 하는 또 누군가의 유언비어가 돕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현대자동차의 홍보는 더 뒷모습을 강조하면서 이것들을 눈에 익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뒷차를 강조하는 광고들을 또 대량으로 풀어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에는 이로 대응하면서 홍보들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민소득, 요 파란색 맨 위에 부분이 이제 국민소득 증대, 그리고 그 가운데 차량의 판매. 당연히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자동차 한 대 값이 포니도 마찬가지지만 포니 때는 그래도 조금 낮춰졌지만 맨 처음에 코티나 자동차 가격이 이 서민 주공 아파트
와 같은 가격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국내 시장은 늘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아까 처음에 추세와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갑자기 또 훅 빠지는 이 국면은 아까의 또 경제 위기, 두 번째 경제 위기와 관련이 되겠죠. 79년, 사실은 78년 말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79년도부터 막대한 외채 위기, 거기에 또 제2차 중동 오일 쇼크, 중동 전쟁에 따른 충격이 한국 경제에 가해집니다. 특히 오일 쇼크라는 것은 자동차 회사한테서는 아주 커다란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 초처럼 마찬가지로 굉장한 판매 위기가 닥쳐와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한 번 위기를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할부금 이 연체 위기도 겪어봤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위기는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어렵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방식을 사용해서 한 2년, 3년 꾸준히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또 무난하게 또 극복해 나갑니다.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판매원들을 더 많이 뽑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여러 가지 더 팔기 위한 그리고 할부금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한 판매 쪽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역시나 지금도 면허를 따려면 여러 운전면허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면허 학원들을 가야 될 때 아직도 좀 요 유산이 남아 있는데 뭐 현대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대우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특히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면허 따는 이들이 일단 많아야 이 자동차 소비가 진척되기 때문에 그 면허 학원들을 이제 현대차를 지원하면서 이 학원들을 운용하기 시작하고 특히 현대그룹사 내부에서도 이 원래 있었던 운전사분들을 이제 해고하고 직원들에게 직접 면허 따서 오너 드라이브가 되라 라는 또 명령들이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자체를 자체적으로도 소화시켜 나가는 그 방식들. 그래서 직원들은 일단 한 대 또 더 팔아야 되고 가족들한테 팔아야 되고 아무튼 그 속에서 경제 위기가 이제 조금씩 극복되는 속에 요 위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근데 그 첫 번째 위기처럼 판매 조직 자체, 그러니까 지경제의 강화라든지 그것들은 또 원래대로 그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82년도까지 있었던 그 대리점 4개, 5개까지도 여전히 요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대리점 체제가 운용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대리점 역시도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냥 커미션만 받는 아주 단순 대리점이었다가 요 80년대 초에 살아남은 대리점들, 특히 전남 대리점이나 수원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자동차와의 이 긴밀한 관련 속에서 대리점 자체도 이 역할들을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운용, 도전도 한번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갖고 전남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저 전남 지역을 꽉 잡고 있는 한 기업인이 현대자동차와 긴밀하게 제휴하면서 미국식 이 AS망 그리고 대리점 자체의 출장소망 그리고 이 각종 미국식 대리점과 같은 방식들을 강화해 나갔고 전남 또 전북까지도 꽉 잡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본사에서도 인정하면서 그쪽 지역 전남 지역에서는 저 대리점의 고유의 권한들을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지속하고 있었고요. 80년대 초까지. 저 수원 대리점은 일본식 딜러제를 활용해서 본사에서 투자를 하고 또 현대에서 퇴직한 직원이 이제 같이 합작 투자 방식으로 해서 현대차만을 취급하는 일본식 딜러제와 같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또 수원 대리점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 잘 나가던 그래도 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대리점제가 83년 말부터 싹 사라지고 그 현대자동차만의 직영체제
직영 판매체 제재로 모든 게 재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규명된 게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잘 나가던 그래도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대리점제가 이렇게 다 없어졌을까를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현대 자동차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 포니정 그리고 이 포니를 만들고 이제 엑셀까지 이 미국 수출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정세영 회장님 중심으로 요 현대자동차가 운용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1998년도, 97년도 말에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으로 이제 일원화가 됩니다. 네, 그 정몽구 회장 역시도 요 74년 6월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라는 그 현대그룹 내 계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보면 빠져나온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원래는 현대자동차에서 AS까지도 다 맡았지만 이 정세용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S는 현대자동차 서비스라는 또 다른 독자적 회사가 맡는다 하면서 그것을 원래 정몽구 회장이 운영하게 됩니다. 70년대부터. 근데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역시나 또 AS만 맡았다가 80년대 초 한국 경제 위기가 이제 좀 사그러든 다음에 정몽구 회장이 우리가 판매까지도 맡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정주영 왕 회장님께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역시나 이것도 이제 정세영 회장님은 그 애원을 하면서 반대하셨다고 해요. 아니 판매까지도 가져가면 도대체 현대자동차에서는 무엇을 이익으로 더 이렇게 남기겠는가 해갖고 애원을 해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이 판매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뭐 대리점이 있건 혹은 여타 지역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직영제가 있었건 그 모든 판매망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넘기는 것으로 1983년 요 중순에 이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볼 때는 같은 회사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룹 내 다른 회사인데 AS와 판매권을 이제 현대자동차 서비스에게 거의 모든 걸 넘기게 되고 이제 현대자동차 서비스는 또 기존에 있었던 대리점 형식이 아닌 판매한 자금을 독자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대리점 체제의 장점 재고 부담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또 살려 나갑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재고 부담 없이 판매에 나서는 시스템들을 이제 대리점은 이제 다 없애고 직영 체제로 전국을 확립해 나가게 되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만으로 봤을 때는 이 판매를 뺏긴 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지금의 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직영 체제, 이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내의 직영 체제로 요 판매 시스템이 대리점 없이 일원화된다라고 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외국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그냥 일괄 직영 판매 체제라고 보면서 이 현대자동차 그 판매만의 특징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주목의 한복판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그룹 내에 뭐라고 할까 이익의 뭔가 조정, 분할 그리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의 정세영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S와 판매를 맡게 된 요 사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딱 판매를 가져온 직후부터 성장률이 급속하게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이제 이끌게 됐을 때 저 현대자동차 서비스는 다시 현대자동차와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회사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나요? 사실 수출 체제 가동 이것도 말씀드릴 게 많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수출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됐고 시도되었는가부터
이렇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처음부터 수출을 굉장히 염두에 뒀고 70년대 한국 경제가 수출 제일주의의 이 기조 속에서 움직이는 속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문서를 뒤져보면 수출은 사실은 좀 이 투자를 받기 위한, 그리고 정부의 외자 도입 허가를 받기 위한, 그리고 이제 대규모 생산을 더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약간 방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뉘앙스가 서류에서는 훨씬 강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78년도 서류에서까지도 이 외국 투자 외자 도입을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기 위한 실적을 대략적으로 적어놓은 놓았다라는 예전 그 현대자동차 고문의 구술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출을 직접 실현하기까지에는 그 당시 부사장으로 있었던 텀블의 우려처럼 아직 포니가 기술적으로, 품질적으로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우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 여러 분들을 구술을 진행했던 이대의 조지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을 막 추진할 수 있었던 거는 자동차 산업을 잘 모르는 정주영 회장이 오히려 막 강하게 밀어붙여서였다라고까지도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할 수 없었는데 수출을 막 밀어붙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맥락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본격적인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는 건 역시나 76년 포니의 대량 생산 성공 그 자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대 막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국내 시장으로 그 성공을 합니다. 포니의 생산에 성공을 하고 이제 대량 생산 구조가 막 작동을 시작하는데 국내 시장은 아직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생산 성공 자체가 수출 시장에 대한 노력의 구체성, 이 직접적 실행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수출 부서가 생긴 것도, 수출 부서가 직접적으로 가동한 것도 76년도에 수출 부서가 생기고 77년, 78년도부터 이제 그 수출 부서가 왕성하게 어떻게든 수출을 해야 되니까 가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시나 대량 생산 그 자체의 성공 자체가 수출에 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실적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진출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싼 자동차를 원하는 아프리카, 동남아 쪽, 중남미 쪽 좀 시도를 하다가 이제 이 수출 판매량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맨 처음 그래도 현대가 한번 그래도 해보자 하고 뛰어든 게 무려 유럽, 네덜란드에 판매 현지 법인을 설립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참하게 실패합니다. 일단 유럽 내부에서는 워낙 유럽 내에는 소형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잖아요.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매를 하려면 딜러들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외국 판매는 그 현재 딜러들이 중요한데 이 현대에 대한 인지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이 당시 딜러를 구할 때 이제 주유소에 막 간대요. 그래서 주유소에다가 현대차 포니 몇 대만 좀 팔아주세요라고 딜러 계약 맺고 오고. 근데 문제는 또 거기에서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유소 딜러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수습하거나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판매는 하지만 제대로 된 AS, 제대로 된 관리도 되지 못하고 수많은 품질 문제가 생기는 속에 유럽에서는 포니 중고차 가격이 똥값이 되는, 그리고 또 거기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2차 오일 쇼크 속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힘들게 팔아봤자 돈이 안 되는 속에서 요 철수를 결정합니다. 한 3년도 채 안 되는 굉장히 뼈아픈 실패지만 그래도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제대로 된 해외 역시도 제대로 된 딜러망이 아주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죠. 그리고 또 하지만 역시나 수출은 이 그래프도 보시겠지만 84년도부터서야 치고 올라갑니다. 84년도 그 치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는 첫 번째 캐나다입니다. 요 수출의 가장 큰 조건, 아까 국내적으로나 유럽 시장에서나 제2차 오일 쇼크가 큰 이 현대자동차에게 위기를 선사했다면 북미 시장 80년대부터는 오히려 기회를 선사합니다. 첫 번째, 북미 시장에는 유럽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 미국 빅3, 뭐 포드, GM, 크라이슬러 같은 애들은 중형차 중심으로 70년대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일본 자동차들이 그 소형차 중심으로 와 있었죠. 근데 오일 쇼크 이후에 일본 소형차에 대한 인기가 북미 시장에서 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형차에 대한 수요. 그런데 이 일본 자동차들이 북미 시장들을 막 잠식하고 나가니까 이 캐나다 그리고 이후에 볼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돼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막 10몇 % 일본 차에 관세를 붙이고요. 무엇보다 일본 자동차의 수출 물량 자체를 규제를 시킵니다. 아무리 수요가 있어도 일본 자동차는 더 이상 캐나다, 미국 시장에서 얼마 이상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규제를 해버리고요. 근데 재밌죠? 이 소형차, 오일쇼크 이후에 소형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일본 자동차는 딱 수요가 고정되고 그 사이를 현대 자동차가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했던 거는 미쓰비시 자동차와의 합작 기술 제휴가 81년도부터 가동되거든요. 미쓰비시의 미쓰비시는 재밌는 게 이제 북미 시장을 크라이슬러와 합작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독자적 시장을 개척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요 합작 투자하는 현대 자동차한테 뭐 조직적 그리고 그 전에 노하우들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현대가 이 막 캐나다 시장 문을 두드린 게 아닙니다.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막 오르니까 캐나다에서 소형차 팔던 업체들이 이거 뭔가 다른 소형차들 우리 한번 구해와야 되겠는데 라고 먼저 똑똑 문을 두드리게 되고요. 현대차 역시도 이제 미쓰비시의 조사 인력망들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캐나다 시장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거 승산이 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아까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때문에 판매망을 잃었지만 여기서는 또 현대그룹이었기 때문에 이점을 발휘합니다. 바로 현대종합상사가 이 캐나다 시장에서 이 현대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는 현지 법인 형태로 이 종합상사 밑에 이 현대자동차가 들어가게 되고요. 왜냐? 캐나다가 너네 여기에서 차를 팔려면 우리 캐나다 물품 50% 정도는 너네가 수입해야 돼 라는 조건을 내걸어요. 그거를 현대종합상사가 대신 해주는 방식으로 캐나다 물품을 수입하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그 안에서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요 어떻게 보면은 그룹 자체 내의 이점을 활용해갖고 요 캐나다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시장에서 얻었던 딜러제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교훈 속에 미쓰비시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본 자동차 회사의 경험들을 150%, 200% 활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시장조사, 딜러 선정, 광고회사 선정 등등의 방식들을 기존 일본 회사가 했었던 방식들을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들여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캐나다 첫 번째 이 시도는 네덜란드와 달리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 속에 미국 시장 역시 두드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캐나다보다 미국 시장은 더 강력한 일본 자동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더 큰 운이 따라옵니다. 실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운도 같이 따라줘야 되죠. 여기 3번에 써놨지만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가 시작이 되죠. 플라자 합의는 뭡니까? 이게
일본 쪽, 뭐 독일 쪽이 너무 무역이 왕성하게 이 미국의 시장들을 잠식하다 보니까 이 미국이 이 압력을 넣어서 엔고를 만들 수 있게 이 외환 시장을 조정하라고 압력을 넣죠. 일본의 엔화가 이 고평가가 되다 보니 미국 내의 시장에서 일본 물품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판매가 제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본 자동차가 수출 규제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플라자 합의까지. 그 또 틈새를 현대자동차가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독자적인 캐나다의 자신감을 얻고 독자적인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했었던 일본 내의 각종 노하우들을 전격적으로 끌어다가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재밌는 건 또 이 미국 내에 도요타 법인이 이제 막 있었던 인력들이 또 되게 운이 좋게 거기에서 이 기존 인력들이 그 새로운 인력들과 이제 싸우고 대거 인력들이 도요타 법인에서 미국 시장에서 나와 있었대요. 그들을 다 고용합니다. 현지 인력들, 도요타에 있었던 인력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중요한 업무를 다 분담시키죠. 한국인들이 가서 한 거 아닙니다. 요 LA 현지 법인 본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320명 있으면은 한 13명 정도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일본 회사가 그러했듯이 전문적인 미국인들 그 경험들 가졌던 특히나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경험을 가졌던 이들을 다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뭐 시장 조사, 뭐 딜러망 같은 것도 일본의 조직적 혹은 경험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캐나다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지출합니다. 일단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처음에 86년도부터 시작한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시도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저희 포니정 문서인데 정말 겸허하게 평가합니다. 초기에 이 포니 엑셀인데 미국에서는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죠.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 수출 규제로 생긴 시장 공백, 엔고로 인해 가격이 오른 일본 메이커의 소형차 시장을 잠식하면서 급속히 팔려 나갔다라고 객관적으로 또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또 이것만은 아니죠. 아까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그 전격적인 일본 기존 판매 경험들의 노하우를 끌어다가 현대자동차가 또 활용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일본 자동차 소형차 자동차가 억제되는 숫자들이 쭉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속에 그 사이를 채웠던 것이 이제 현대자동차이고, 하지만 또 그 구조 외에 그 네덜란드의 실패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요 판매를 위한 기제들이 가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지출합니다. 여기에서 미디어 광고비 2,800만 불이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크레이지 현대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광고를 굉장히 때려 넣고요. 그리고 딜러를 선별하는데 정세영 회장이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현대만의, 그러니까 원래 미국 딜러는 여러 가지 차들을 같이 파는데 현대 자동차만 판매하고 독자적인 쇼룸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자본금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면서 딜러들을 선별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딜러들을 미국 정책의 접촉을 위한 또 이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딜러의 정치 성향들을 막 조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부금들, 특히 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기부가 대표적인데, 이건 일본 자동차를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벌인 이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미국이 도와줬던,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자동차가 미국 시장, 미국 내의 활동들을 우리가 기부를 한다라는 형식으로 이 일본 자동차에 대비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만 의회, 미국 의회를 사로잡기 위한 로비스트. 제가 너무 움직여갖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세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회 관련 인물들을 한국에 주요하게 초청하고 한국을 보여주고 한국에 대한 인식, 이미지들을 제고하는 활동들을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계속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요 구조적 어떤 틈새, 그리고 그 안에서 기존에 쌓여왔던 그 일본의 경험들, 노하우, 그리고 현대만의 또 엄격한 그 실패를 바탕 삼은 엄격한 기준들의 적용 속에서 요 수출 시장들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다만 이게 계속 승승장구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곧 위기가 찾아오죠. 미국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견제가 시작됩니다. 원래 또 막 너네 왜 이렇게 싸게 파냐? 너네 덤핑하는 거 아니냐라는 캐나다 시장 제소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역시나 또 고질적인 문제, 아직은 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딜러제를 든든하게 받쳐준다고 해도 품질 문제들이 마구잡이로 발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수출이 이제 86년, 87년, 88년 잘 나가다가 89년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90년대 초중반 다시 기술 투자, 인도시장 자동차 진출 등등으로 그 수출을 다시금 회복하느냐라고 할 때 요 수치가 아주 재밌습니다. 87년부터는 한국의 민주화, 이 87년 저희 직선제 개헌부터, 그리고 이 9월부터 시작되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죠.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하게 휩쓸립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차원에서는 골치 아프지만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일단 수출로만 보시면 89년도부터 요 수출 대수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품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견제. 근데 재밌는 건 또 89년도부터 내수 시장을 한번 보시면 89년, 90년 내수 시장의 판매량이 급증하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냥 이걸로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한테는 그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수출의 급감, 굉장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89년도부터의 내수가 받쳐주면서 그 수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87년 이후에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직원들부터, 현대그룹부터, 더 나아가서는 다른 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급속하게 오르죠. 그들이 돈이 생기니까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의 새로운 소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이카 열풍이 동시에 저 때부터 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냥 회사 자체 입장에서는 87년은 큰 위기, 노사 이 협조와 관련한 큰 위기일 수 있겠지만, 또 큰 흐름 속에 현대자동차의 국내 시장의 이 확장은 그 87년 이후에 또 이 한국의 임금 상승률과 더불어서 수출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지탱해 줄 수 있는 양날개 체제로 본격적으로 한 89년, 90년도부터 작용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정리입니다. 좀 재밌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 볼 수 있다. 이제 국내 판매 전략.
특히 경제 위기, 판매 위기라는 게 판매 시스템을 정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는 점. 그리고 현재 자동차 서비스라든가 혹은 이제 캐나다 진출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그룹 자체의 지원, 하지만 또 그룹 자체의 또 한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서는 후발주자로서의 틈새, 그리고 이 미쓰비시 일본 자동차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한 거, 그리고 이 수출과 내수 역시도 이제 89년, 90년부터 한 쌍의 날개로 상호 지탱하는 구조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큰 흐름들, 국내 시장, 특히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 운을 빼놓고는 또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다가왔을 때 이를 움켜쥐고 앞으로 나아가는 또 것도 역시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전체의 흐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